야, 어머, 은희야. 너 같은 외인이 여기 앉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겠니? 내 이름은 차은희. 3년 전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한성화학의 후계자 이동진과 결혼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는 잘생기고 유능하며 유서 깊은 가문의 완벽한 남자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언론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건설업계 공주와 화학업계 왕자의 세기의 결합으로 칭송받았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며 집안도 잘 맞고 마음도 잘 통하는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말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 결혼식은 사랑의 전당이 아니라 정교하게 포장된 상업적 거래의 시작이었다. 나, 차은희, 유림건설 회장의 외동딸은 이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비싼 혼수품에 불과했다. 결혼 후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다. 우리는 평창동의 수백억 원짜리 저택에 살았고 차고에는 각양각색의 수입 스포츠카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으며 드레스룸에는 시즌 신상 명품 의상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상류층 파티의 단골 손님이었고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총아였다. 내 남편 이동진은 사람들 앞에서 늘 다정하고 세심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했고 내 접시에 새우를 까주었으며 차에서 내릴 때면 신사적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나의 시부모님, 이 회장이라 불리는 위엄 있는 그 남자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사모님 역시 항상 내게 예에 바르게 대하며 우리 은희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 마치 내가 그들의 잃어버린 친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정말로 이 소위 재벌가에 녹아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순진하게도 내 모든 열정과 지혜,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내가 불의 집안이라고 여기는 이 기업을 돕기 시작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은 마치 야은 금박과 같아서 살짝만 찔러도 그 아래에 이미 썩어 문드러진 나무가 드러났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상한 낌새를 차렸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자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타고난 감각이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한성화학의 내부 재무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그 위에 찍힌 눈을 의심할 만한 적자와 거액의 은행 대출은 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한성화학. 그 이름만 들으면 번듯한, 한때 한국 화학업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 기업은 사실상 이미 속이 텅 비어버린 거대한 껍데기였다. 몇 년 전 시아버지인 이 회장의 무분별한 확장과 해외 광산 투자 실패, 그리고 후발주자에게 핵심 기술을 추월당하면서 회사 내부 자금줄은 위태로웠고 오직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는 방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매일 사무실에서 한숨만 내쉬었고 성격도 점점 더 난폭해졌다. 그리고 내 남편, 그 젊고 유능하다는 본부장은 종종 한밤중 서재에서 영원히 균형을 맞출 수 없는 보고서를 앞에 두고 시름에 잠겨 담배를 연달아 피워댔다. 나는 내 남편을 사랑했다. 그의 점점 초췌해지는 얼굴과 눈 밑에 검은 그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또한 그의 가족 기업을 돕는 것이 아내로서의 내 책임이자 의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 나의 아버지 유림건설의 차 회장에게 이씨 집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씨 집안이 상업적 사기를 쳤으며 사기 결혼이라고까지 하셨다. 하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내 간청에 딸 사랑이 지극한 아버지는 결국 마음이 약해지셨다. 그는 내 체면을 봐서 전략적 투자라는 명목으로 한성화학의 구명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셨다. 돈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한성화학의 문제가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 유학 시절 쌓아 올린 월스트리트 인맥을 활용하여 그들을 위해 새로운 해외 원자재 공급 업체를 연결했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원가를 20%나 절감했다. 나는 내 예리한 사업적 감각과 시장 판단력을 바탕으로 고집 센 시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년간 적자만 내던 전망 없는 몇몇 주변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시켰다. 나는 또한 직접 팀을 이끌고 독일로 날아가 새로운 친환경 화학기술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였고 한성화학의 제품이 다시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유림건설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빴다. 낮에는 회사에서 그 고루한 늙은 이사들과 회의를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보고서를 연구하고 개혁안을 작성하느라 종종 새벽까지 일했다. 동진 씨는 점점 야위어가는 내 얼굴을 보며 안쓰럽게 말했다. 은희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만둘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우린 한 가족이니까, 안 그래? 한 가족.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아이러니한 단어인가. 나의 전력 투구 덕분에 한성화학은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회사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은행의 태도도 빚 독촉에서 신용한도 증액 제한으로 바뀌었으며 재무제표도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그들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각종 경제 인터뷰와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서 이 모든 변화를 뒤기 속에서 빛난 이씨 가문의 탁월한 경영 이념과 기대에 걸친 과감한 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떠들었다. 매번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잡지를 펼쳐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청산유수로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불면의 밤, 나의 심혈, 나의 아버지의 막대한 자금이 그들의 입을 통해 가볍게 그들 자신의 현명한 결정으로 둔갑하는 것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씁쓸함과 상실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진 씨는 집에 돌아오면 나를 꼭 껴안고 그의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은희야, 다 알아.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라는 거.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성화학도 없었어. 하지만 밖에서는 내가 우리 이씨 집안의 체면과 전통을 지켜야만 해. 당신, 내 마음 이해하지? 응. 나는 그를 이해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침묵을 선택했고 스스로를 위로했으며 그의 뒤에 서 있는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여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나는 나의 헌신을 그가 다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나는 내가 왕국을 구한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눈에 나는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쓰고 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쌓이고 쌓인 공로의 무시가 아니라 정성껏 준비된 한 번의 만찬과 사람들 앞에서 빼앗긴 의자 하나였다. 유림건설의 자금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한 외부 세계의 한성화학이 광의 귀환을 알리기 위해 이씨 집안은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일본에서 온 공격적인 스타일의 사모펀드 블랙스톤 캐피털이었다. 상대방이 파견한 대표는 야마모토라는 일본인으로 업계에서 영리하고 까다로우며 극도로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씨 집안은 이번에 자신들의 저택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을 한성화학의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전투로 여겼다. 만찬은 우리 집의 중앙홀에서 열렸다. 2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마호가니 식탁 위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크리스탈 식기와 값비싼 흰 장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만찬을 위해 하루 종일 바빴다. 직접 주방장과 메뉴의 모든 요리를 확인하고 하인들의 서비스 동선을 조율했으며 심지어 배경음악 재생 목록까지 하나하나 완벽한 세부 사항을 위해 점검했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동진 씨는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희야, 오늘 저녁 야마모토 씨는 우리의 귀빈이야. 그 사람은 가문의 전통과 결속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따가 식탁에서 당신 되도록 말을 아끼고 미소만 짓고 회사 경영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지 마. 알았지? 나는 그때 별 생각 없이
그가 너무 긴장해서 좀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넥타이 주름을 펴주며 말했다. 걱정 마, 나 분별력 있어.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다. 야마모토 씨, 50대 중반에 작고 마른 체구지만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운 남자가 나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거실에서 잠시 담소를 나눈 후 집사가 만찬이 준비되었다고 알리자 손님들은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나는 동진 씨의 뒤를 따라 여느 때처럼 그의 옆자리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 자리는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내 자리였고 지난 3년간 모든 가족 만찬에서 나는 그곳에 앉았다. 하지만 내가 그 조각된 등받이 의자를 막 당겨 앉으려던 그 순간 나의 시어머니, 늘 내게 웃는 얼굴로 다정하게 우리 은희라고 부르던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러나 차가운 미소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은희야. 오늘은 우리 씨 집안과 야마모토 씨가 회사의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인데 너 같은 외인이 여기 앉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겠니? 내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곁에 서 있던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우리 집에서 10여 년간 일한 그 늙은 집사는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와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앉았어야 할 그 의자를 조용히, 단호하게 빼냈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 얼굴의 미소는 정교한 가면처럼 위선적이었다. 일단 별채에 가서 좀 쉬고 있거라. 거기에 다과를 준비해 두었으니 우리가 중요한 얘기 다 끝나면 그때 부르마. 온 세상이 그 순간 내 심장 박동 소리와 머리로 피가 쏠리는 굉음만 남기고 고요해졌다. 나는 그 야마모토라는 일본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약간의 경멸이 섞인 냉소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자리에 앉은 다른 이씨 집안 친척들이 모두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 그 눈에 고소함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남편 이동진을 보았다. 나의 구명줄. 나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내 눈빛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마디만 해줘, 이동진. 저들에게 내가 당신 아내라고 말해줘. 내가 외인이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없었으면 당신네 집은 이미 파산했다고 말해줘.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즉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심지어 자신의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야마모토 씨를 향해 아첨에 가까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다. 야마모토 씨, 부디 개의치 마십시오. 집안 여자라 사업상의 일은 잘 모릅니다. 괜히 여기서 회장님의 흥을 깨뜨릴까 염려됩니다. 저희는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집안 여자. 사업상의 일은 모르는 외인. 그랬구나. 이 가족의 눈에 나는 처음부터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퇴인이자 자금줄이었을 뿐 나의 이용 가치가 그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할 때 나는 가차없이 희생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할 수 있으며 마치 쓰레기 한 조각처럼 쓸려나갈 수 있는 존재였다. 나의 3년간의 결혼 생활, 나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 내가 아버지 회사의 명예까지 걸고 도왔던 그 모든 것이 그들 눈에는 의자 하나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내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죽었다. 가루가 되어 다시는 맞출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났다. 나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랬다가는 그들이 나를 더 우습게 보고 더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테니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척추를 꼿꼿이 세웠다. 나는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들의 모든 위선적이고 냉담하며 고소해하는 얼굴을 마치 사진을 찍듯 내 머릿속 깊이 새겼다. 그러고 나서
나는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그 위험 있는 이 회장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환하고 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볍게 허리를 숙여 무서울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님.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아버님과 여러분 편히 드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 빌어먹을 별채로 가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비싼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나를 질식시켰던 그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내가 한때 집이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감옥을 빠져나왔다. 나는 내 차에 올라 우리 명의로 된 그 어떤 집으로도 가지 않고 곧장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은희. 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버지의 걱정스럽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그 이씨 집안 놈들이 또 너를 괴롭혔니? 아니에요.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문득 제가 사람을 잘못 골랐고 투자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제 손절매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모욕적인 만찬은 마치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내 결혼이라는 이름에 이미 괴사한 종양을 정확하게 도려냈다. 나는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무능하고 분노에 찬 패배자로 보이게 할 뿐이었다. 나는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우아하게 퇴장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칼을 갈아 철저하고 피비린내 나는 청산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새 서울로 날아와 평창동의 그 집이 아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성북동의 친정으로 바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지난 3년간 일어난 모든 일, 한성화학의 실제 재무 상태, 그리고 아버지가 투자 명목으로 쏟아부은 자금이 어떻게 그들에 의해 낭비되고 남용되었는지를 마치 프로젝트 보고를 하듯 평온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늘 산처럼 굳건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천둥 같은 분노가 서렸다. 그는 두꺼운 원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고 그 충격에 테이블 위에 고풍스러운 찻잔이 튀어올랐다. 괘씸한 놈들. 감히 내 딸을, 나 차정혁의 딸을 이따위로 기만해. 아버지, 화내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그를 보며 나 자신조차 무서울 만큼 지극히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금 저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유림건설의 회장으로서요. 그날 밤 나와 아버지 그리고 회사의 수석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는 서재에서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유림건설과 한성화학 사이의 모든 자금 거래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다행히도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상인인 아버지는 모든 소위 투자금 계약서의 부칙 조항에 조건부 전환사채 또는 상환 청구권이 있는 상업대출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을 남겨두셨다. 이것들은 모두 이씨 집안이 강을 건너고 나서 다리를 부수는 것을 막기 위해 남겨둔 안전장치였다. 은희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버지는 나를 보며 그 눈빛에 가슴 아픈 마음과 지지가 가득했다. 우리 것을 되찾아야죠.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과 배신에 대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유림건설의 법무팀은 마치 정밀한 전쟁 기계처럼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먼저 유림건설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한성화학의 엄중한 어조의 채무상환 및 주식전환 통지서를 발송했다. 변호사 서한에서 우리는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과거의 모든 투자금을 상환 청구권이 있는 상업대출로 재정의했고 상대방의 경영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약정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일 내에
과거의 모든 원금과 이자 총 1천억 원 이상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또는 해당 가치의 채무를 유림건설이 보유하는 한성화학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폭탄이었다. 한성화학의 현재 현금 흐름으로는 1천억은커녕 100억도 마련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채무의 주식 전환을 선택한다면 유림건설은 순식간에 한성화학의 최대 주주가 되어 이씨 집안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을 진퇴양난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이 허둥지둥하는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과거 한성화학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해 나는 내 개인 명의로 미국에서 새로운 친환경 화학 소재에 관한 몇 가지 핵심 기술 특허를 도입하여 등록했다. 당시 나는 이 특허들을 상징적인 1원의 가격으로 한성화학에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들도 마음 편하게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렸고 심지어 이 기술들을 자신들 회사가 개발한 성과처럼 포장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제 그 공짜 점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특허 법원에 특허 침해 및 상업 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한성화학이 특허 소유자, 즉 나, 차은희의 정식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및 판매했으며 홍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내 개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동시에 법원에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성공적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한성화학의 해당 특허 기술과 관련된 모든 생산 라인, 재고 제품, 그리고 판매 대금 회수 계좌를 동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한 수가 바로 가마솥 밑에서 불을 떼는 것이었다. 한성화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현재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생산 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법원의 봉인 딱지가 붙어 완전히 멈춰섰다. 그들의 현금 흐름은 내 손에 의해 목이 졸린 것이다. 나는 냉정한 기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 말들을 바둑판의 가장 치명적인 위치에 놓았다. 그리고 나의 상대들은 아직도 그 성공적인 만찬에 도취되어 아직도 블랙스톤 캐피털의 투자가 그들을 완전히 회생시킬 것이라고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들의 왕국이 뿌리부터 나에 의해 한 뼘 한 뼘 파헤쳐지고 부식되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동진, 그리고 나의 그 존경하는 시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화면에서 계속해서 깜빡이는 그 이름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붕괴는 언제나 상상보다 더 빠르고 더 철저하게 찾아왔다. 나의 두 번의 강펀치는 한성화학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채무상환 요구서는 그들의 이미 빠듯한 자금줄을 순식간에 끊어질 위기로 몰아넣었고 특허 침해 소송과 생산 라인 압류는 그들의 생산과 판매의 목줄을 직접적으로 졸랐다. 하룻밤 사이에 한성화학의 주가는 절벽처럼 폭락했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서는 피냄새를 맡고 빚 독촉 전화를 쏟아냈다. 협력사들은 앞다투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일본 투자사 블랙스톤 캐피털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언론을 통해 한성화학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며 심각한 재무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집안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내 핸드폰은 그들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다. 수십 통,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가 이동진과 나의 시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쏟아졌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울의 내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가 직접 내려주신 차를 마시며 경제 뉴스에 나오는 한성화학의 주가 K선 그래프를 마치 한 편의 포스트 모더니즘 추상화를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그 급격히 추락하는 녹색 선이 내 눈에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마침내 이동진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다. 차은희, 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쳤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격앙되고 모든 품위를 잃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해서 너한테 좋은 게 뭔데?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너도 이씨 집안 사람이잖아. 나는 그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볍게 웃었다. 내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했다. 왜 그러세요, 동진 씨? 앉을 의자가 없으니 전화 받을 기분도 안 나시나? 전화기 넘어가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아마 내가 그날 밤의 모욕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언급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몇 초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운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너 아직도 그날 저녁 일 때문에 화난 거야? 고작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의자 하나 때문에? 사소한 일,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다. 당신들 눈에는 내 자존심도 사소한 일이고 내 헌신도 사소한 일이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다 사소한 일이지. 오직 당신들 이씨 집안의 이익, 당신들의 사업만이 중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중요한 얘기만 하자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가의 말투로 말을 이었다. 채무상환 요구서랑 소송 통지서는 다 받았겠지? 내 요구는 간단해.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 1천억 원을 갚거나 아니면 내가 채무의 주식 전환 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당신들 이씨 부자는 경영 부실과 특허 침해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지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당신들 명의의 모든 주식을 내 손실을 배상하는 데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너 지금 우리 집안 회사를 강탈하겠다는 거야. 그는 마침내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강탈, 나는 마치 금색이 최고의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었다. 이동진 씨, 이 회사, 만약 내 아버지 돈이 아니었으면, 만약 내 심혈이 아니었으면 3년 전에 이미 파산했어. 나는 강탈하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이야. 아, 그리고 말하는 걸 잊었는데 처음에 내가 당신들에게 사용 허가해준 그 특허들, 계약서에 보면 회사 지배권이 변경되거나 허가권자가 피허가권자의 행위가 특허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허가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즉, 당신들이 회사를 나한테 넘겨준다 해도 그 기술들, 당신들은 다시는 사용할 생각도 하지 마. 차은희,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그는 마지막 감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부, 나는 반문했다. 내가 외인 취급받으며 식탁에서 쫓겨날 때 당신이 이익을 위해 침묵을 선택한 그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어. 이동진 씨, 우리 지금은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일 뿐이야. 당신에게 24시간의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일 이 시간, 만약 당신과 이 회장이 주식양도 계약서를 들고 유림건설로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법원의 파산 통지서를 기다리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사태의 전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극적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씨 집안은 결국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언론 기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 차은희가 사랑이 증오로 변해 다기적으로 남편 집안의 회사를 공매도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를 잔인하고 악랄한 장력 이미지로 만들려 했다. 그들은 아마 잊었을 것이다. 지금의 여론장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흑색 선전을 퍼뜨린 다음 날, 나의 아버지의 유림건설은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나는 직접 참석했다.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나는 한성화학의 실제 재무 상태와 유림건설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수혈을 통해 그들을 구제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나는 또한 그 의자가 빼앗겼던 만찬 초대장을 보여주며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평온하게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다. 저는 제가 제 전 남편과 그가 이끌던 한성화학에 대해 가장 엄격한 상업적 수단을 사용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게서 거대한 신용 및 도덕적 위험을 발견한 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손절매 행위입니다. 자신의 동반자인 아내, 자신의 회사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조차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짓밟고 희생시킬 수 있는 기업은 그 어떤 신뢰나 투자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의 발언은 순식간에 모든 여론을 뒤집었다.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씨 집안은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주주총회 날 나는 잘 재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나의 변호사팀과 유림건설의 대표단과 함께 정시의 한성화학 본사 회의실에 나타났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이동진과 나의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아마 내가 직접 이곳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여길 왜 와? 이 회장은 나를 가리키며 목소리가 떨렸다. 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 테이블의 상석 옆으로 걸어가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한성화학의 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로서 제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내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켜 우리가 이미 준비해온 PPT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웠다. 그 위에는 한성화학의 가장 진실한 재무제표그들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관계사 거래와 허위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자산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그들이 유림건설에 진 그 눈을 의심할 만한 거액의 빚이 명시되어 있었다. 주주 여러분, 나는 자리에 앉은 모든 심각한 표정의 주주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한성화학의 민낯입니다. 이미 속이 다 파먹혀 속임수와 수혈로 겨우 연명하는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이씨 부자는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모은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곧 가라앉을 이 난파선에서 마지막 남은 나무 판자 몇 개를 뜯어내고 여러분 모두를 이 배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히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나는 잿빛이 된 이동진 부자를 보며 나의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저의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최대 채권자로서 저는 정식으로 법원에 한성화학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서 터져나왔다. 그들이 한때 귀빈으로 모셨던 일본 투자자 야마모토 씨가 그날 마침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곁에 있는 비서에게 고개를 저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떠났다. 이씨 집안의 마지막 구명줄도 끊어진 것이다. 나는 이동진, 내가 한때 먼지처럼 낮은 곳에서 사랑했던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지금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당신들의 제국은 당신들이 내 의자를 직접 빼앗은 그 순간 이미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 주주총회는 한성화학을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이자 이씨 가문의 재벌 놀이가 끝나는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파산 신청을 선언한 후 회사의 모든 운영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고 공급업체들은 빚을 받으러 몰려왔으며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앞다투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이씨 부자는 이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어 문 밖 출입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나와 협상할 그 어떤 카드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의 이혼 소송은 아무런 논란 없이 진행되었다.
이씨 집안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나에게 심각한 경제적 사기 행위,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속여 친정의 자금을 편취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났다.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살았던 평창동의 저택과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법원에 의해 그가 회사에 진 빚의 일부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판결되었다. 한성화학은 마침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청산 후 남은 자산은 은행 대출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씨 집안은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액의 개인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집을 포함하여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고 서울 변두리에 좁고 어두운 반지하 셋방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한때의 회장과 본부장은 이제 생계를 위해 자신들이 가장 경멸했던 육체노동을 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을 사러 가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철저하고 고통스러운 절단을 했을 뿐이다. 이 사건은 한국의 재계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 차은희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 기업가라는 이미지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유림건설의 공주나 한성화학의 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차본부장 혹은 약간의 경외심을 담아 인수합병의 여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 나는 정식으로 유림건설의 핵심 경영진에 합류했다. 아버지는 회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까다로운 해외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내게 맡기셨다. 처음에는 회사의 몇몇 원로들이 내 능력을 의심하며 내가 단지 아버지의 배경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후 몇 달 동안 내 팀을 이끌고 연달아 몇 번의 화려한 상업적 승리를 거두었다. 유럽의 최고 건축 설계 회사 2곳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유림건설의 글로벌 전략에 견고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나의 실력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어냈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았다. 나는 복수의 쾌감에 취해 있지도 과거의 상처를 되씹을 시간도 없었다.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일은 내게 다시 나의 가치를 찾게 해주었고 그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결혼 생활은 마치 심한 고열처럼 나의 순진함과 나약함을 태워버렸지만 동시에 나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다. 1년 후 한자선 만찬에서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씨 집안의 파산 청산 후 채권자로서 내 명의로 분배받은 그 나머지 자산 약 10수억 원을 모두 익명으로 한부모 여성의 창업을 돕는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나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왜 그러냐고 물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그 비참했던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는 너무나 많은 더러움과 계산이 묻어 있어서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을 한때의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여자의 가치는 결코 의자 하나 혹은 한 남자의 인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들의 돈이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들이 내게 빚진 공정과 존중이었다. 이제 이것들을 나는 내 손으로 모두 되찾았다. 이야기의 끝은 어느 맑은 오후였다. 나는 서울 여의도 금융지구 유림건설 본사 빌딩의 가장 높은 층 사무실에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서울의 도시 스카이라인이 내 발 아래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나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우리가 이전부터 인수하려 했던 한 미국 기술회사의 CEO가 우리의 최종 제안을 수락했으며 계약은 다음 주에 체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요 라고 한마디 했다. 비서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져 따뜻하고 눈부셨다. 나는 내 발 아래 이 바쁘고 활기찬 도시를 그 성냥갑처럼 작은 건물들과 자동차 행렬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고 더 이상 단지 누군가의 딸도 아니었다. 나는 바로 차은희, 폐허 위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운 여왕이었다. 나의 인생은 그 빼앗긴 의자로부터 시작하여 예상치 못한 완전한 재탄생을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